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여야 공식 대변인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박성준 의원님? 저는 그 종로 해화동에요. 네. 송영길 후보 이제 유세가 있었어요. 네. 같이 저도 유세도 하고. 그 옆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타셨어요. 얼굴 많이 탔습니다. 네. 목소리도 조금 쉬었어요. 우리 성윤 후보 떡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박성준 의원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최영두 의원은 어디서 오십니까? 저는 국회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디어 특위 한다 그래가지고 네. 아유, 미디어 특위도 하고 뭐도 하고. 얼굴도 점점 깔끔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입고 왔습니다. 미디어 개혁안들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 이 실타래가 얽힌 것은 지난해 7월에 갑자기 언론중재법, 제가 이름 붙이는 언론재갈법 하다가 이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국회법대로 차근차근 안건조정위원회하고 했으면은 다 90일 내에 해결됐을 문제를 그걸 서둘다가 결국 사단이 나고 그걸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만 더 걸리고 지금 멈춰 있죠. 그리고 사실은 또 대통령 선거하고 이렇게 큰 선거가 있어가지고 여야 모두 뭐 회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양쪽에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몇 차례 계속 회의를 해서 오늘 저 보고서는 같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다루자. 이런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좁혀졌다 해서 이제 뭐 그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이죠. 예. 대국민 호소문 발표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시점에 이제 지방선거 한 8일 남았나요? 네. 8일 남은 어떤 시점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대통령 취임된 지 얼마 안 돼서 선거를 치르는 시점에 아무래도 뭐 대통령에 대한 기대력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배의 아픔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민중 속으로 대중 속으로 국민 속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민주당이 이제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말씀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당이 더 잘할 수 있다. 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보니까 잘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도 강하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민주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호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예, 이게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상임 선거대책 위원장이 호소는 절절하지만 이게 크게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만일 오늘 이준석 당대표가 우리 당대표 이야기했듯이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자꾸 악화되는 것은 사실 박지원 위원장이 정말 당랑 그철로 막고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 이 기울어가고 있는 점점 더 기울어가고 있는 것을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데 저렇게 가냘픈 힘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은 우선에 이준석 당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지사의 명분 없는 개항 출마. 지금 이게 개항에서 벌써 지지율이 박빙 상태여서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걸 잡는 것부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선거 직후에 이 선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또 대장동 비리라든가 경기도지사로서 성남시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경기도민에게 물었다면은 차라리 조금 떳떳할 수가 있었는데 개항으로 갔던 것이 이제 완전히 단추를 다 잘못 깬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영두 의원이 아마 얘기하신 것 중에 근저에는 아마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이제 과거의 선거를 보면요.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가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지 그룹도 명확하고 응답률도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표본 추출도 많이 되는 건데 이 지방선거라든가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역대 선거를 보면 예상과 달리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응답률이 아주 저조한데 그 응답하는 층들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훨씬 더 높고 네.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회피하거든요 지금. 그래서요. 네. 회피하고 있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 투표장 안 갈란다 그런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다시 한번 뭉쳐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그리고 실제 우리의 힘을 어디에 뭉쳐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이 저는 뭐 지금 점점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민주당 결집에 지금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총결집해야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좀 무리한 발목 잡기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잘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강한 거예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인선 아니겠습니까? 인선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인데 검찰에 의한 나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내각도 그렇고 청와대 비서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 의한 검찰 라인업이 되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주예요. 독주. 이 독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얼마나 쓴소리 많이 했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뭐냐면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이준석 당대표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색깔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건강한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내줘야만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모습이 이준석 대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걱정되는 모습인 거죠. 최영도 의원님. 예, 지금 국민 여론으로 지난번에 이제 원래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경파들은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아주 그 오랫동안 쌓인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단 정권을 넘겼으면은 일을 하게 해주고 비판하고 견제해야지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이야기 발목을 잡지 말고 손목을 이끌어줘라. 어쨌든 제1당 아니냐. 그러면은 국회에서 얼마든지 가르치고 훈계하고 비판하고 또 법안이나 예산을 이렇게 심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정에 책임 있는 국정을 오히려 국회에서 이끌어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지적하신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이제 책임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유명한 말인데 제가 늘 인용하는 말입니다만 The buck stops here 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대통령 책상에 머문다라고 했는데 그걸 아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선물로 이렇게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서 어쨌든 인사를 했던 것이고 인사 중에도 조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 오늘 뭐 물러났습니다만 어제 물러났습니다만 조금씩 예상치 못했던 것도 있고 했지만 네. 어쨌거나 이 굉장한 위기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이제 이윤을 못 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선 수주를 우리 이제 경남 쪽은 조선이 많아서 그런데 수주를 했더니 원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수출할수록 적자고 하고 이 위기가 예사 위기가 아닙니다. 이 외환 그 경제 그리고 경제 물가 공급망 또 우리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위협 강화하고 있죠. 또 미중 간에 이런 새로운 질서가 또 생기고 있죠. 이런 위기를 대처하려면은 정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네. 경제, 민생 거기에 북한 위기인데 어려운데 왜 검사 출신들만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검사 출신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지. 아니 최영두 의원님 언론인 출신이면서 왜 그러세요? 비서 아닙니까 비서고 한동훈 그 법무장관이 웃음에는 뭐냐면 인정하는 웃음이에요. 민정수석 법무장관에 너부터 검사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사를 직접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얼마 전에 우리 그때 우리 박 의원님 안 계셨구나. 얘기를 때문에 며칠 전에 밤에 한번 따졌어요. 네. 지금 잘하셨어요. 겁내는 사람이 많다. 네.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내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는 그 자리는 안 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장관은
이 기존의 법무장관과 달리 네. 한동훈 장관요. 지금 뭐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또 대중소기업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얽힌 문제라든가 또 스타트업이 이렇게 납품했다가 재산권을 이런 어떤 공정 경쟁 질서를 통해서 우리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법제를 도입하고 또 한미 간에 미국계 특히 이런 법제가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 협력도 하고 했더니 한 장관 이야기가 저는 검찰 이전처럼 검찰을 위주로 법무 행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했던 선진법제, 이 선진법제란 말은 본인 취임사도 있습니다. 선진법제 또 국적법, 이민법, 또 국제사상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 하겠다고 하는데 안 믿어보시죠. 근데 저는 예. 한동훈 장관에게 꼭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말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미 한동훈 장관이 모든 정치 이슈에 대한 전면에 나선 정치 장관의 모습을 좀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의 어떤 질문도 그렇고 여러 이제 언론에 대한 질문도 있다고 하면은 전선을 펴면 안 돼요. 장관이 이미 정치 전선의 장관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검찰 직하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미지가 더 씌워지고 그 프레임에 벗어나기 어려운 건데 이미 한동훈 장관이 이미 모든 자리에 나와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면서 그러한 모습이 정치 장관으로서의 이미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박 의원 말씀을 새겨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죠. 말인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말을 아껴야 됩니다. 일부 의원님들은 이 딱 고정된 안경을 쓰고 그 안경으로만 보니까 자꾸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데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질의를 계속 그렇게 해서 당신 정치검사지. 정치검사 아니다. 아무튼 그렇지가 않고요. 이렇게. 아니 왜 그러냐면 취임하기 전부터 한동훈 장관의 그 후보자 시절의 발언을 보십시오. 이미 정치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근데 한번 가보시면 어깨에 힘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직접 안 해요. 자,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요. 자, 한동훈 법무장관 직접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그 상당히 내가 당선 취임식 날 그때는 이제 후보자로서 한번 국회에서 본 적이 있고 엊그저께는 또 예길에 서 보고 예길이 끝나고 또 지난 봤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겸손하고 나는 뭐 한동훈 장관이 대단히 뭐 검찰 출신이고 뭐라 그래서 저도 왜 선입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손하고 어깨에 힘이 없어요. 굉장히까지 얇고 사람이 공손하고 공손하고. 근데 박 의원 말씀 잘 새겨드려야 네,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는 됩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소장을 못 쓰는 체제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SNS를 너무 많이 쓰고 정치적 발언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SNS를 해요 요즘? 아니 예전에 많이 했죠. 지금은 장관이 되고 나서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고 사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자, 막 모두 죽이려 하니까. 자, 우리도 우리 최영두 의원님 우리 의정하면 상임위 질문들 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장관이 중화 역할하고 완충지대가 돼야 돼요. 예. 그래야만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도 잘 되고 여야의 관계에서의 오히려 지금 버퍼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미 칼을 들이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다. 자, 민정 의원님이 얘기해 주세요. 예.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서로 좀 견제하고 균형을 또 하면서 어디에서 또 나가면 좀 뭐 제재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민정수석실이 사라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까지 자기가 그 권한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민정수석실이 역대로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에서 없애고 보니까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그래서 이번에 사실 장관 청문회에서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막 불거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과거 이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내려오던 매뉴얼에 따라서 한 200가지 정도의 문항을 줍니다. 당신 이런 문제 있나? 병역, 국적, 재산 뭐 이렇게 자녀 다 물어보죠. 물어보고 했는데도 이 청문회를 딱 해보니까 뭐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사검증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잘못되면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정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되니까 그걸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원래 민정수석실이 잘 아시다시피 그게 법무부하고 감사원을 청와대에서 이제 맡는 그래서 권력기관을 맡고 있죠. 예, 그랬거든요. 경찰은 이제 정무수석실에서 치안비서관이 따로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이 없어지니까 그 직제에 따라서 그 업무가 분장됐던 거에 따라서 이제 법무부에
그 과거 민정수석사든 인사검증팀을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뭐 법무부 장관이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인사검증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민정수석 책임전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제 국회에 나오지도 않고 비서실장이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빠짐없이 출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제도화 과정이라 얘기하는 건데 그 제도화는 어떤 의미를 가냐면 권력의 집중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과정에서 제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도 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직할체제의 민정수석만이 아니라 법무부도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병리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잘 활용하지 않고 폐지했을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거고 또 하나가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또 친인척 비리도 관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든가 그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관련 또 특별감찰관이라니까. 특별감찰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는 공직기강에서 하겠죠. 공직기강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민정수석에 권위 있는 자리를 줘서 실제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럼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뭡니까 지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조작을 했던 당사자인데 그 공직기강을 이제 청와대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민정수석만 쩔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게 근데 그 각 공직기관 관련된 그 이제 총리실에서 주로 하죠. 총리실, 감사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공수처도 있고 또 경찰, 검찰이 공직수사, 비리수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올라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통령이 쭉 그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죠. 그런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예. 청와대 비서진 안에서도 순서를 하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의 지휘의 명령체계 그러니까 과거에 군부 통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하나 버튼 내리면 쫙 내려가듯이 민주주의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서로 견제와야 되는데 검찰 직하체제에 자기들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변에 예전에 검사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가장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우려가 됩니다. 이시원 주진우 전 검사가 대통령실에 있다고는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말 꺼낼 수 없는 처지거든요. 검찰에 있을 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뭘 잘못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할까요? 아니,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 민정수석실은 그리고 그 어느 수석이 어느 장관을 상대로 지금 그런 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정부란 말이 나왔거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고 장관과 그 책임 총리와 책임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그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좀 지켜보시면은 그런 걱정을 그러니까 제가 많이 마지막 우리 최영두 의원님께 이 부분은 좀 그 건의사항의 건의사항 뭐냐면 우리가 검찰 조직을 얘기할 때 상명하복에다 검사 동일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게 권세권자인데 이 권세권자의 어원을 보면 저울권이거든요. 권력은 저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이루려면 그 조직 내에서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 출신들이 청와대 비서진으로 다 들어가 있고 검찰 라인이 다 돼 있고 그랬을 경우에 상명하복과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을 경우에 누가 충원을 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이 저는 가장 걱정된다는 겁니다. 우려는 알겠고요. 예. 박성준 의원님 예. 민주당에서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서 국회 나오면 그 법무부 장관한테 지금 맞습니다. 예, 이런 우려를 좀 정확하게 좀 전달하라고 해주세요. 제가 법사위를 나와가지고 제가 이 얘기 원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어제는 하루 종일 그 예결위에서 추경심사 소위원하면 이제 차관들 다 부르거든요. 차관 부르면 이제 경찰청장도 옵니다. 차관급이니까. 나중에 이제 검찰청장도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게 되면 사실 예결 심사 소위하면서 다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장관 부르면 오고 예결위 하면 장관 오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처럼 이제 조금 이모 이런 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해프닝 벌이지 마시고 제대로 한번 법무부 장관한테 그리고 아까 견제와 이런 권력 결국에는 권력 내부의 견제라기보다는 건 삼권 분립에 의해서 우리 입법부가 특히 지금 170석 가까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게 그 입법권에서 역할을 쥐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얼마든지 그걸 호통치고 또 비판하고 잘못
잘못을 바로잡고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선목을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네. 자, 최영두 의원님. 예. 예결위 얘기 나와서 그런데 2차 추경안 심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추경안 심사 정말 정부가 힘겹게 이번에 추경안의 특징은 뭐냐면은 국가 부채를 한 푼도 안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채율이 너무 높아서 이번에 지금 국제신용평가기구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무디스 S&P가 지난 4월부터 우리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피치가 했죠. 그런데 피치가 너무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 부채 속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 IMF도 실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추경을 짜면서도 그 국가 부채 비율을 50% 넘었던 거를 49.7%로 낮춥니다. 낮추면서도 정부가 지출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공무원들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막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세수가 지금 추계 세수 증가 예상되는 부분 기금 같은 걸 추진해서 하는데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실제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 또 피해자들을 가급적 두텁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약간 또 생각이 달라서 이제 빚을 못 내니까 빚을 갚지 말고 그 빚을 갚아야 될 돈을 더 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는 우리 재정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얘기 뭐 다 했고 당연히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에게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속도 빨리 해야 됩니다. 속도전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민주당에서도 저는 아마 다 그 추진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7일 날쯤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그 문제는 뭐냐면 기획재정부에 대한 부분을 좀 질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추경호 장관이 기획재정위에 위원을 할 때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고 세수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놔 보니까 지금 53조 초과 세수가 거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지금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속였던 것이냐.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추경호 장관이 추상과 같이 기획재정부의 이 초과 세수에 관련된 집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는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면 재정 건전성에 유예가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초과 세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초과 세수를 따져 보면은 그 법인세 또 법인세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국가는 부채를 펑펑 내어서 이렇게 했는데 기업이 예상외로 이제 상황이 좋아서 법인세를 많이 내고 또 법인세 우리가 이제 돈 많이 번 사람들 막 좀 질시하고 비난하지만 그분들 또 소득세도 또 많이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하고 또 집값이 그동안 꾸준히 올라가지고 그것도 있고 이랬던 것 같은데 네. 이 세수라는 거는 추계를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들어온 건데 미리 들어온다고 미리부터 개정을 확 잡아 나오면 정말 나중에 외상이 되거든요. 아니, 얼마 전까지 추가경전 예산 또 편성한 다음 나라 파탄 나고 예산 막 어렵다 다 얘기해놓고 지금 보니까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정확한 기준도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제 말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도 바뀐 게 조사를 없습니다. 다시 법사위로 가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인사를 계속 냈는데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네. 과거에 PD 수첩을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가 무죄가 났죠. 그분이 중앙지검장이 됐고요. 중앙지검 4차장은 성폭행 피해자가 있어요. 여자 사진을 무단으로 이렇게 조회했다가 징계받았던 고영권 검사가 그렇게 갔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도 좀 따져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법사위는 아닌데 이런 문제는 계속 불거져 나올 거고요. 자,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된답니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상황이 달라진 거죠. 뭐 달라져요.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그때. 야당에서 그동안 얘기했잖아요. 아니 항상 법사위는 아니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1당과 2당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제1당 제2당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이제 다수당에서 가져가면은 소수당이 아니었죠. 아니 그 논리였어요. 아니 그렇기 항상 때문에 야당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한번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우리가 다수당에서 그래서 네. 그때 누구죠? 박관용 의장이 그 야당인데 국회의장을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이제 법사위는 그러면 여당이 소수당이었으니까 소수당이 하시라 이래 가지고 다수당 소수당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한꺼번에 갖지 말고 전체 그 의장을 다수당에 선출한다면은 그다음에 저거는
소수당에서 나눠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원래의 견제와 이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이죠. 87년 이후 이제 88년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원래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의회의 다수당 아닙니까? 그러면서 법과 책임을 다 지라고 해서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통해서 하고 입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법사위원장은 의회의 다수당이 가져가는 논리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런 논리가 된 겁니다. 다수당이 예. 아니 이번에 그랬죠. 아니 우리가 170석 넘었으니까 기존의 룰은 파기야. 이런 지금까지 그게 아닙니다. 170석 얻은 적은 없어. 그래서 원래 이제 의회 다수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그 88년 총선 이후에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예. 국회의장은 5선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네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아쉬운 점이 저 오늘 뭐 우상호, 조정식 의원 또 이상민 의원 참 다 좋아하는 분들만 다 존경받을 만한 분들만 출마를 했어요. 아, 우리도 좀 같이 뽑게 해주면 안 됩니까? 왜 원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뽑게 돼 있습니다. 네. 300명 모여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번 국회도 한번 반성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다수당이 하게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국회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런 궤변이 있습니까? 말이 그때 따르면은 말에 그 아니 지난번에 저 그 논리 했잖아요. 민주당 말이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거 아닙니다. 말이 달라졌죠. 그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의혹이 차고 넘칩니다. 그 국회의장은 이제 선수하고 나이로 이제 그 동안의 전통적인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다선 의원이고 나이가 많았을 경우에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그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 당도 이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데 선수 높고 연장자를 하는데 이번에 그냥 4명이나 붙어서 좋은 현상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라고 꼭 5선, 6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회의장 2년씩 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잘하면 계속하게 해줘야죠. 그리고 국회의장을 내가 왜 그러냐면 이런 선거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뽑아놓으면요. 우리 이제 며칠 뒤에 국회의장 뽑을 때 우리는 찬반 투표만 해요. 네. 아, 우리는 왜 그 김진표, 물론 김진표 의장 후보자 좋아하지만 우상호 의원도 참 내보니까 어떨까 싶고 아니, 조정식 의원도 좋고 이상민 의원도 좋은데 저보고는 왜 고민할 기회를 안 주고 아니, 국민의힘이 전신일 때 다수당일 때 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바뀐 게 뭐냐면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하면서 실제로 그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한테 불리한 건데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실시해서 사실 지금은 나는 우리가 다수당 되더라도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뽑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선수와 방법이네. 선수와 연장전 이렇게 연장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에 경선을 한 걸 보면은 다음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실제 요거 그렇죠. 룰이 안 지켜질 확률이 높아요. 파란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걱정이 뭐냐면은 이게 민주당 내에서 뽑으니까 나중에 이게 너무 한 다수당의 강경파의 어떤 돌격대처럼 의장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 맹세를 요구하고 이러는 것이 국회를 굉장히 파행화시켜요. 그게 걱정입니다. 앞으로. 강기호님께서 법사위 서로 욕심내지 말고 법사위 권한을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권한 내려놓는다는 일을 보셨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잘한다 잘못한다 계속 얘기해줘야 국회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뜁니다. 지금도 열심히 뛰는 분들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 출범하고 인사청문회가 가장 큰 변수였는데 인사청문회 시즌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큰 어려움 없이 끝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이제 발목을 잡아보니 별 소용이 없더라는 걸 깨달으셨을 테니까 이제 좀 손목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 정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 인준과 더불어서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선거 전국으로 넘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정호영 후보는 사퇴하면서 좀 억울해 이렇게 한동훈도 있는데 비슷한데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를 그 주변에서는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당하지는 않죠. 부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그런 그 사태에 대한 부당하다고 얘기를 폈는데 국민이 봤을 때 부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인사 검증 단계에서 철저하게 해서 그런 문제 이제 사실은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봤잖아요 우리가. 좀 철저히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큰 망신이라든가 개인적으로도 망신이고 우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적으로 신뢰가 떨어져요. 신뢰가. 최가박당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